이창용 총재가 요즘 한 발언들을 보셔야 돼요. 집 사지 마라. 정부의 금리 정책이 너무 과다하니까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문제가 되니까. 이 말을 대놓고 합니다. 가계부채 더 늘면 금융위기 초래한다고. 이걸 대놓고 하는데 반응이 없어요. 자, 이제 9월 달이 됐는데요. FOMC에서 이제 0.25냐, 0.5냐, 네. 금리 인하하는 거는 이제 기정사실인 것 같아요. 포기 문제지. 네,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부동산 시장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많은 분들이 오히려 이게 상승하게 되는 또 이유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시기도 하길래요.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언론이 어떻게 보도를 하냐에 따라 좀 많이 바뀌어서 다행인 것은 이제 요새 유튜브가 많이 시민들의 사랑을 많이 받잖아요. 네. 유튜브들이 금리 인하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잘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해하실 게 금리 인하가 수익률 면에서는 투자분의 어떤 부담을 줄이니까 상승 요인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 경제 요인이 완만하게 유지가 될 때의 스토리죠. 근데 경제 시스템이 더 다운되면 그 힘을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볼 때 그럼 요번에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인하하는지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금리 인하의 목적이 뭔가요? 고금리 부담을 못 이기니까 부담된다. 이거 막 얘기하는 데는 주식시장 1번이고 나머지 뭐 건축시장도 얘기하고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것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 됐을 때 그때 인하를 해줘서 경제를 유지하는 건데 지금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잖아요. 트릭인지 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묘한데 다행히 이런 표현을 썼죠. 잭슨홀에서 우리가 워딩을 잘 읽어야 되는데 제 기억에 3년 전부터 금리 2022년에 올리고 나서 2023년에 너무 많이 올려서 2023년 하반기에 내릴 거다 막 이랬어요. 네. 못 내렸잖아요. 1년 그냥 갔잖아요. 2년 차가 되고 지금 9월까지도 또 맨날 내린다는 또 왔잖아요. 네. 이제 2년째 돼가니까 지표를 한번 보니까 마지막 이 워딩이 뭐예요? 예전에는 계속 데이터 얘기했고 데이터가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데이터가 좋아졌다고 얘기하잖아요. 인플레이션율이 내려왔다고. 근데 묘한 말을 쓰잖아요. 인플레이션의 상방 위험은 약해졌어. 인정한다. 조정의 완화에 어떤 게 있다. 그런데 고용의 하방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겹치고 있다. 네.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지금. 두 개가 약간 미스매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전체적인 시장의 반응에 대해서 조정을 완화할 어떤 메시지를 던져줬고, 근데 이게 진짜 경제 때문에 내린 건지, 가짜 경제 내린 건지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런데 미국 경제가 좋잖아요. 그럼 내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버블을, 인플레이션 또 터지면 안 되니까. 그런데 거기다 대고 마지막에 데이터를 확실하게 확인하고 갈 거다고 했는데, 지표들 중에 한두 개가 미스매치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을 뱉었으니, B컷이든 스몰컷이든 할 것이 같아요. 왜? 네. 대선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책적 금리 인하인지 경제적 금리 인하인지 우리가 냉정히 판단해야 되는데 뭐 두 개 다 포함되어 있겠죠. 뭐 정부 정책이나 누가 되든 간에 공약에 따라서 움직일 거고 그런 걸 감안할 때 고금리가 유지된 건 사실이죠. 미국은. 근데 우리는 사실 아니잖아요. 뭐 4%도 아니고 5%도 아닌데. 근데 거기서 만약에 0.5 B컷을 한다고 할 때라도 우리가 3.5면 3.0 따라간다. 자영업자분들이나 건설사에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부동산이나 주식도 도움이 되겠죠. 근데 부동산이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타임을 놓친 거. 이미 예전에 조정이 됐더라면 미국 금리 인하를 할 때 같이 따라갔을 때 이게 효과가 확실히 나겠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가계부채 경고를 받고 있잖아요. 네. 여기서 더 올라가면 누가 봐도 거품인 거 확실하니까.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할 대책은 뭐예요? 투트랙이죠. 스트레스 DSR. 이게 이제 1.5에서 3%까지 정할 수 있어요. 연말에 12월에. 네. 그럼 미국이 내리면 제가 볼 때 일단 우리도 따라서 내린다 하면 우린 스몰로 갈 것 같아요. 분위기상. 그 얘기를 하는 총재 자꾸 얘기하고 스몰로 내려가면 그 분위기를 또 막 시장에서 달굴 텐데 그 효과가 중요한 건 뭐냐. 그럼 내리면 내린 만큼 금리가 내려야 되는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3.5가 기준금리인데 3.5보다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책금리 그걸로 유지된 건데 그것도 정부가 지금 일정량은 투입을 하겠다고 해요. 근데 그것이 금리 인하를 했을 때 가격 부채가 막 늘어나는 분위기가 부동산에 심상치 않다고 하면 이제 해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국의 금리 인하는 환율에
상승이잖아요. 네. 물가 또 오르잖아요. 내수는 더 죽잖아요. 네. 이런 알고리즘을 정부가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서 그 목적이 경제가 아주 잘 살아나서 뭐 인플레이 잡혀서 지금 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는 봐요. 대선 변수고 그걸 하고 나서 분명히 1995년도처럼 다시 발작을 하면 바로 올릴 겁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더 헤매요, 우리나라.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고 제가 볼 땐 금리 인하하고 인플레이션 상황, 대선 결과 이런 거 보고 나서 한 10월 달에 만약에 한다 그래도 두세 달은 기다려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반짝이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가 되게 아이러니한데 MB 때도 2%였습니다. 네. 여러분한테 드린 말씀, 여러분 MB 때도 2%였어요. 기준금리가. 네.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내려갔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려도 아 이게 금리 인하가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를 좀 인지하시고 대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가계부채 언급을 하셨는데 그렇지 네. 않아도 지금 2024년 8월 기준으로 한 1896조 정도 된다. 네, 어마어마하죠. 이게 세계에서 가장 높은 가계부채 대 GDP 비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어떻습니까? 이러한 가계부채 문제가 중장기적으로 우리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떤 분은 예전 뭐 10년, 20년 전부터 맨날 가계부채 얘기해왔지만 문제없이 계속 이렇게 올라오지 않았냐라고 생각하시는 맞아요. 분도 있어요. 그 맞는 말씀이에요. 문제없이 왔는데 그 수준이 문제죠. 그전에는 가계부채 비율이 7, 80% 넘는 적도 없어요. 아, GDP 대비? 네네. 최근에 와가지고 이 박근혜 정부 이후부터 급격하게 늘어가지고 지금 사상 최대는 뭐 계속 찍고 있고 작년에 조금 금리 인상할 때 약간 주춤해서 내려갔다 지금 다시 또 늘어나잖아요. 부동산 때문에. 근데 아셔야 될 게 가계부채가 늘면 모든 전 세계 보고서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무디스가 경고하는 것도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전 세계 모든 데이터 체크하고 기본적인 베이스가 있잖아요. 그 기준에 맞추면 가계부채가 100%를 넘어서게 되면 내수가 매년 0.5씩 다운된다는 데이터와 논문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하는 총재가 작년에 이미 발표했어요. 가계부채에 따른 중장기 국가의 소비 패턴을 연구한 보고서를 또 하는 입장에서 냈어요. 여러 가지 논문들 다 발췌해서. 거기에 결론이 뭐냐면 GDP 대비 가계부채가 80%가 돼야,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생산하는 양이 있고 갚는 돈이 있는데 갚는 돈이 부담이 되면 자꾸 쓰는 게 줄겠죠. 당연한 거예요. 그걸 논문화시키고 데이터 보고서를 냈어요. 거기에 핵심이 뭐냐면 80%예요. 네. 가계부채가 80%가 되려면 역으로 가자면 우리가 뭐 M2 대비 자산가치 얘기하잖아요. M2 대비 지금 주택가격 상승률이 M2 상승률보다 한 20, 30% 오버슈팅 됐거든요. 딱 계산이 맞아요. 아, 20, 30% 오버슈팅 됐구나. 소득 수준에 대비해도 그렇고. 그러면 지금 105% 찍었다가 103% 내려왔다가 최근에 또 늘어난 바람에 또 105%갈 거예요. 그걸로 유지가 되면 우리는 내수가 계속 줄게 된다는 가정이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내수가 준다는 얘기는 기업 입장에서 팔리는 게 줄게 되는데 이어지는 수는 뻔하잖아요. 기업의 매출 감소고, 감소는 고용 감소로 이어지고, 고용 감소는 경제 둔화로 이어지고, 악순환의 시작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거를 정부가 알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정부와 통화정책하고 잘 얘기해야 되는데 이거 하나 그림 보여드릴게요. 그 가계부채 심각성에 대해서 자, 이 그림 보시면 9월 1일 DSR 이건 다 아실 거고요. 네. 제가 이렇게 과열시장 심리 낮출 거 있었는데 이창용 총재가 요즘 한 발언들을 보셔야 돼요. 22일, 28일, 27일 불과 일주일 새에 가는 데마다 막 마치 뭐 애국투사처럼 얘기를 해요. 그 논조가 중요합니다. 집 사지 마라 뭐 이런 얘기 또 하는 거예요. 이분도 면이 상했어요. 왜? 작년인가 재작년에 젊은 세대하고 집 사지 말라 맞아요. 했잖아요. 그러지 말라 그랬어요. 박살난 거죠. 왜? 통화정책을 자기가 안 했으니까 자기 얼굴이 지금 침뱉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뒤늦게 지금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왜? 왜 화가 났을까요? 정부의 금리 정책이 너무 과다하니까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문제가 되니까. 정부 공급 수요 양측면서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88 대책 발표하잖아요. 공급 대책. 근데 안에 들여다보니까 어때요? 지금 나오는 집이 없어. 다 10년 뒤 집이야. 네. 좀 쇼한 거죠. 그런데 하는 총재는 그거를 또 기대한다고 써요. 여기 하나 뭐가 있냐면 3기 신도시가 있어요. 전 정부에서 했던 그 신도시들을 분양을 하겠다라고 약조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한 총재가 이 얘기를 씁니다. 공급에서 대비책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좀 있다가
부채 악순환의 경화심지로 금리 동결했다. 이번 FOMC 때, 통화위원회 동결하고 여기다 무슨 이 말을 붙여요. 입시 경쟁에 강남 부동산 불표 고차. 이 말을 대놓고 합니다. 가계부채 더 늘면 금융위기 초래한다고. 이걸 대놓고 하는데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총재가 이 얘기를 한 건 처음이에요. 대놓고. 상당히 심각한 건데. 네, 근데 이거를 언론들이 묻혀버렸어.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 조중동이에요. 요새 조중동을 많이 안 보나 봐요. 이게 전달이 잘 안 돼요. 그죠? 묘한 거예요. 조선경제가 가계부채 부동산 구조적 문제 성찰 부족하다고 찍어버렸어요. 네. 정부를 비판한 거죠. 구조적 문제 해결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네. 그럼 하는 총재가 함부로 인하를 팍팍 하고 그럴까요? 함부로 스트레스 DSR을 이분은 이미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봐요. 제가 볼 때. 그러면 위기감을 느끼면 통화정책을 어떻게 쓰겠어요? 당연히 좀 강하게 쓰겠죠. 내려도 저는 스몰로 이해되고 0.25 그러면서 부동산 문제는 잡아야 되니까 분명히 스트레스 DSR 금리를 높일 겁니다. 네. 그죠? 이걸 우리가 좀 예측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자영업자 보시면 가계부채 심각한 게 자영업자분들이 뭐 나아지는 게 없잖아요. 자영업자분들이 아시겠지만 여러분 생활안정자금, 사업자 자금 이래가지고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분들이 많아요. 네. 이분들이 지금 다 50에서 60%가 지금 마이너스라는데 이게 얼마나 유지가 될까요? 가계부채 이렇게 일으켜놓고 이게 점점 악화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총재가 얘기한 것이고 지금 이게 늘어나는 거 보세요. 돈을 못 번다는 얘기잖아요. 계속. 네. 대출로 대출을 막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뭐로 대출이에요? 지금 집값 올라서 또 대출 더 받는 거예요. 이게 악순환의 시작이 될 수 있는 어떤 요인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네. 하니까 정부가 얘기했고 이복 교환하고 현재 정부 정책의 방향은 건설사 때문에 네. 오도 가도 못하는 이상 오리알 지금 정책을 쓰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럼 이게 어떤 큰 결단을 내릴 때가 됐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 내년 초에 결단 내리고 우물쭈물 하는 사이에 미국 경제가 툭 한 트리거가 된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우리는 좀 흔들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기 때문에 가계부채 심각성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소비를 점점 둔화시키고 결국은 안 좋은 쪽으로 가는 시작이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되는 시기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것처럼 9월부터 네. 그 은행들의 대출 규제가 시작이 되잖아요. 이것으로 어떤 가계부채 문제, 어떤 위험한 것들을 해결하기는 어려울까요? 어렵죠. 당연히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네. 했으면 그나마 잡힌다고 봐요. 그리고 해외에서 보는 시각도 정부가 공식적으로 그럼 정책을 던지면 6개월 만에 걷어들일 수 없잖아요. 네. 근데 정부 입장에서 지금 고민인 게 뭐냐면 PF 재구조를 위해서 2년 동안 애를 썼는데 지금 결과가 없잖아요. 모든 국민이 다 알아요. 제대로 된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만기가 10월이잖아요. 네. 그럼 이때 다시 한번 리파이낸싱이 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아닌 데는 어떻게 돼요? 정리 들어가겠죠. 그렇죠. 요 시기가 올 거고 새마을금고 요새 6개 좀 시끄럽잖아요. 짜글짜글하고 행안부에서 우리 힘드니까 금감위에서 좀 가져와라. 은행 감독 가서 껴다. 우리 못 받겠다. 왜 못 받을까요? 해결할 방법이 애매해서. 제가 점점점 하면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청자분들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새마을금고 처음에 터질 때 어땠어요? 기재부 장관부터 해서 쫙 앉아가지고 걱정 마세요 국민들이 이랬잖아요. 근데 그걸 왜 못 가져오죠? 그럼 얘기 조금 우리가 유추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약간의 부실함이 있구나. 네. 이런 거 판단하면 그 부실함은 부동산 가격의 하방 압력이거든요. 결국은. 네. 그런 거 생각하실 때 이 대출이 지금 잡을 거냐라고 하는데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안 했어요. 발표를 안 한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은행은 자율적이니까 또 내려가는 것 같으면 뒤에서 얘기하겠죠, 뒤에서. 일단 좀 무디스도 신용경고 떨어지고 이러니까 집값에 대한 비판도 많고 또 추석이잖아요. 추석 때 밥상에 앉으면 대화가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 산 사람의 숫자는 뻔하고 가지고 있는 사람도 뻔하고 대부분의 국민은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거기다 대고 집 샀다면 잘 샀어 막 내 올라갈까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야 그거 괜찮을까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리고 야 이거 이러는데 가계부채 문제가 얘기 나오는 데는 추석밥상에서 어떻게 돼요? 비판을 받잖아요. 네. 국정 운영에 도움이 안 되니까
이거를 대놓고 공식적으로 하면 1, 2년 가게 되면 부동산에 문제가 생길 것 같고 대출이 안 된다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대출이 없이는 조정받을 수가 없다는 거를 딱 스스로 고백한 꼴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대놓고 못하니까 은행들한테 불러서 회의할 때 그랬겠죠. 좀 줄이세요. 좀 이게 가계부채 너무 심각하게 나온다. 그러니까 은행들이 알아서 지금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알아서 기인다고. 그러니까 알아서 조금씩 던져놨어요. 그러니까 뉴스 보도가 어떻게 나오면 우리은행 뭐뭐 실시 조건부 전세 무슨 은행도 따라할 것. 정부가 한 얘기는 없어요. 네. 이게 약간의 국민 기만 트릭 같아요. 정부가 공식적으로 딱 해야지 앞으로 시장 예측이 되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투자자는 어떻게 돼요? 제가 얘기한 거 다 이해하거든요. 뭐야 액션이구나. 약간 낮춰지면 나중에 다시 한번 튀겠구나. 풀어주면 그때 팔아야지 하고 또 집을 지금 안 팔 수도 있죠. 연착륙에 도움이 안 돼요. 주택공급 발표했는데 지금 집이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아마 3기 신도시를 하는 척 할 거예요. 네. 3기 신도시가 20몇만 원인데 그걸 빨리빨리 하면 되는데 안 하잖아요. 그럼 분명히 제가 볼 때 10,000원, 20,000원, 30,000원 이러면서 연기만 피울 거예요. 이건 정말 안 좋은 정책이죠. 국민들이 힘들어하는데 빨리빨리 해야죠. 그리고 그린벨트 풀었잖아요. 네. 그린벨트 풀었는데 기억나시죠, 여러분? MB 때 강남에 반값 아파트 공급하겠다. 어떻게? 분양가는 이렇고 가이드를 줬어요, 아예. 지금은요, 분양가 얘기가 없죠. 네. 왜 못하죠, 그걸? 그걸 계산하면 나오는데. 그러면 10억 되거든요. 11억, 12억? 잘 해봤죠? 네. 누가 그 25억짜리 집 사겠어요? 그렇죠. 기다리죠. 그리고 강북에 웬만한 데도 막 15억 가요. 누가 강북 그거 사겠어요? 왜? 기회가 있으니까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그럼 시장이 어떻게 돼요? 안정되잖아요. 그렇죠. 가격을 얘기를 하네요. 제가 이번 정부 당국자분들한테 가격 좀 다시 한번 정해서 말씀드리고 이 가계부채 문제가 지금 던진 거로는 해결은 안 될 것 같다. 다만 다시 한번 경고가 오거나 문제가 터지면 그때 뭐 좀 늦었지만 뭐 심각하게 뭐 발표를 할 수 있겠죠. 예전에 그 박근혜 때도 해외에서 막 경고장이 너무 날라오니까 제가 본 게 관계부처 합동이라는 그 부동산 대책을 처음 본 게 그때예요. 그래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한 번 있었고 관계부처 합동. 심각할 때. 그때 가계부채 때문에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안 벌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개인 생각인데 가계부채를 한 번에 잡지는 못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정부가 공급계획하고 이런 것들을 차라리 공급계획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딱 하면 누가 지금 집 사겠어요. 그래서 좀 기다리죠. 그렇죠. 그런 조치가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잡기 위해서 정부가 또 추가로 내놓을 수 있는 규제 대책 같은 건 없을까요? 그러니까 뭐 이번 정부고 저번 정부고 할 거 없이 뭐 맞춤형 던지고 풀었다 쬐다 이게 국민들만 너무 피곤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양가 상한제하고 네. 전세대출의 원래 취지가 취약계층, 젊은 청년들, 사다리 역할. 그렇죠. 이게 원래 목적이에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 투자 수단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전세대출 금지를 하든지 전세대출을 딱 제한적으로만 하면은 분양가 상한제하고 분양가 상한제 왜냐하면 나라 돈으로 지금 건물 짓고 있잖아요. 그렇죠. 중도금 대출 보증을 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주택도시보증기금 허브에서 해주잖아요. 그럼 국민을 위해서 만든 기금으로 중도금 대출해주면 당연히 분양가 상한제 해야죠. 뭐 그걸 떼돈을 벌려고 그래요. 그죠? 이런 부분이 지금 정책적으로 기득권들이 잘못 세상을 운영하다 보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쓸 돈이 건설사나 이쪽으로 넘어가는 게 꼴이 된 거예요. 이거를 지금 두 가지 분양가 상한제, 전세대출, 추가적으로 마지막 하면 조성 원가 분양제. 이건 뭐냐면 공공택지 하잖아요. 네. 그러면 땅값 보상비 나오잖아요. 건축비 나오잖아요. 그럼 망할 수는 없으니까 이자, 이윤 딱 붙이면 가격 나오잖아요. 그게 조성 원가 연동제예요.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막 분양가 막 오르고 그러던 2017년 막 이때도 노무현 정부 때 조성 원가제로 시행한 택지가 있어요. 시세가 7, 8억인데 그걸 4억에 분양했어요. 네. 전혀 문제 없어. 손해 안 봐요. 그죠? 국가가 국민 상대로 장사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런 부분 세 가지. 그것만 유지가 쭉 되면요. 대한민국 부동산 정말 안정적으로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할 수 있는 주택 가격 안정이 100% 됩니다. 네. 자,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어떤 규제들은
오히려 부동산 가격 상승을 더 부채질한다 이런 비판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지금은 대부분의 규제들이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고 예를 들면 이제 양면성이 있는데요. 근데 그걸 시행하기 전에 생각을 못 하나요? 대비책을 다 알고 같이.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게 여러분 정부는 다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만 모릅니다. 그게 뭐냐면 저기. 전 정부도 그렇고 이번 정부도 그렇고 예. 양도세를 중과를 때려버리면 팔려는 사람이 팔까요? 뭐 한쪽으로는 안 팔지. 감정- 내가 팔아서 돈 나봐야 다 세금 낸다 그러면은 안 팔지. 안 팔고 들고 가는 게 낫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팔 수 있는 여지를 그러니까 고양이가 쥐를 몰 때도 도망갈 여지를 두면서 몰잖아요. 그래야 나중에 잡히잖아요. 그렇죠. 이건 여지를 탁 막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부작용이 나죠. 매물이 안 나오니까 언론들은 매물 안 나온다고 막 때리면 더 심리는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감성적으로는 뭐 돈 많이 번 사람들, 무주택자분들이 감성적으로 좋은 것 같지만 그게 아닌 거죠. 이런 정책도 1주택자, 2주택자 뭐 그분이 예를 들어서 뭐 오랫동안 가지고 있어요. 물론 제도는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갖다 좀 조율? 서로 서로 안 다치게 해야 되는데 임대사업자 제도 뭐 그런 것도 그렇고 또 요번에 정부는 또 요번 정부도 똑같아요. 아니 둔촌주공 그렇게 망하는데 거기다 대고 지금 최근에 무슨 기사 나왔죠 여러분? 둔촌주공 입주자들 어떻게 전세 대출한대. 이거 뭐 황당한 뉴스예요. 아니 뭐 몇 억씩 벌었다, 10억씩 벌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그 많이 얘기가 있던데. 얼마 전에 막 떠돌더니 네. 갑자기 요새 뉴스가 뭐예요? 둔촌 요새가 얼마 전까지예요. 둔촌주공 입주자들 어떻게 발 동동 굴러. 왜 발을 굴르죠? 자기가 분양받았으면 들어가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정부가 이번 정부가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집 사자마자 팔 수 있는 전매 제한을 풀어주겠다라고 말만 한 바람에 제도로 안 하고. 말만 하고 제도를 고치라는데 이 야당에서 볼 때 이건 너무 투기 서 있으니까 반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웃기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그러면 나 입주 어떻게 해? 근데 왜 분양받았어요? 투기판 맞는 거예요, 이번 정부가. 그래서 연희룡 장관이 뭐라 그랬어요? 투기 조짐이 있으면 제도를 좀 걷어들이겠다, 풍걸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정부 저번 정부 할 거 없이 빈틈을 줘가지고 투자 또 투기꾼들이 놀 수 있는 바닥을 만들어. 전세 사기 또 왜 일어났죠? 다 아시잖아요, 이제 국민 여러분. 그렇죠. 정부가 전세 대출 그렇게 100% 보증 안 했으면 사기 안 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정부만 빠지면 우리 국민들이 아름답게 주택시장이 될 텐데 그런 면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 의해서 저절로 시장 경제 체제로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자꾸 맞아요. 여기에서 돌봐준다라는 명분으로 자꾸 개입하는 것 자체가 네네. 왜곡을 시키고 그게 더 큰 부작용으로 돌아온다. 계속 그래왔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만큼 뭐 이거는 그냥 뭐 현 정부나 과거 정부나 상관없이 다 뭔가 전문성이 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냐. 아니면 그렇진 시장의 않습니다. 어떤 환경을 잘 몰라서 그런 거 아니냐. 도대체 왜 그런 것이냐.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할 것 같아요.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정부 당국자 중에 일부분들은 잘 알아요. 그분들이 계속 계신데 이 기득권 카르텔들이 계속 압박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동산 시장이 GDP 증가율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다 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 정부, 박근혜 정부 때까지만 해도 건설업만 돌아가고 부동산만 움직이면 GDP 성장률이 좋게 나오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국민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업적 그쪽에 머리가 좀 많이 박혀 있어요. 공통적으로. 몇몇 분 빼고 뭐 노태우, 노씨 두 분이 괜찮은데 제가 부동산 정책적으로 볼 땐 노태우 노무현 정부가 그나마 좀 낫어요. 네. MB도 좀 낫어요. 그죠? 부동산 정책은 네. 좋았어요. 이게 여야의 차원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의 나머지 분들은 다 왔다 치게 하는 게 뭐냐면 기득권 카르텔의 어떤 수용이나 요구를 받아들여 자기랑 지적적으로 연관이 없거든요. 근데 뭐 들어보니 그럴듯 하거든요. 그냥 툭툭 그냥 오케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쪽 분들은 뭐예요? 제안을 하거나 이런 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 시장을. 그러니까 그 속에서 이제 뭐 수익을 챙겨가는 분들도 있죠. 그런 걸 알고. 근데 이제는 유튜브가 발전돼 가지고 저 같은 사람도 많이 얘기하고 막 하다 보니까 정부의 작전이 노출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네. 지금 어떤 상태냐면 앞으로는 이렇게 시장을 갖다 말씀 주신 대로 정부가 왜곡하고 이런 게 함부로 못하는 시기가 올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알아버려가지고 네. 비판 여론이 일어나기 직전이거든요. 정말로. 네. 대학생들이 그동안 많이 참아왔잖아요. 젊은이들이. 대학생이던 친구들이 지금 졸업을 했어요. 졸업해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10년째 집값이 올라.
택도 없게 그 사람들이 지금 쌓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이제 인구만 해도 몇백만이에요. 그분들이 화가 나가지고 움직이면 거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대응할 사람이 진짜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그때 아마 우리나라 제2의 출발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런 여론 속에서 말씀 주신 정부 정책은 이제 국가 국민들한테 앞으로 미래 예측한 장기 계획을 여야 가릴 것 없이 같이 합쳐가지고 정책 만들면 되잖아요. 네. 못 바꾸게. 그렇죠. 그런 사람을 대통령을 뽑아야 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지금 집값 상승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네.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돌아가고 있는 전반적인 모든 이슈들에 대한 점검 한번 해보는 시간 가졌고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한문도 교수님의 이건 의견이시니까 잘 참고하시면서 팩트 체크하시면서 네, 나는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결정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좀 마지막 인사 드려도 될까요? 네. 그 집을 사거나 사지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들으신 말씀은 자기의 어느 때건 상관없이요. 자기 소득의 30% 선에서 대출금과 원리금을 갚을 수 있다면 그건 아무 때나 사도 됩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시점에서 그런 분들이 거의 없지 않나요? 계산해 보셔가지고 혹시라도 있다라면 뭐 지방 같은 데는 계산 나오거든요. 그렇죠. 지방은 또 그렇긴 해요. 아무 때나 사셔도 그거는 이제 물가상이랑 맞기 때문에 큰 손해 안 보시니까 그렇게 사시고 물이 되면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한문도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